저는 20대 때 잠시 눈이 안 보였던 적이 있어요. 생각하면 아직도 조금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겨울에 지하철 야외 환승을 시도하는데 구간이 되게 긴 거예요.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계단을 막 2계단씩 올라가고 아무튼 엄청 달렸죠. 눈 다치기 전에 겨우 탑승해가지고 한숨 돌리려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니 눈앞이 까매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잠깐 무리해서 그런가 손잡이 봉에 머리를 기댄 채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눈을 딱 떴는데 또 시력이 안 돌아와요. 아니 방금까지 보였는데 이게 왜 안 보이는 거야? 평생을 보고 살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찬 공기 마시면서 조금 뛰었다고 이게 갑자기 안 보인다고? 믿기지가 않잖아요. 현실 부정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그림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말도 안 돼. 계속 반복하면서 안색이 하얗게 떴는지 주변에서 막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소리도 점점 웅웅거리면서 안 들려요. 봉잡고 속으로 상욕을 퍼부으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단계로 진입했어요.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났는지도 모를 때쯤에 눈앞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점이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보인다. 점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 와중에 왜 삼원색이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신기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광원체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물이 홀로그램처럼 여러 개로 흔들려 보였어요. 보이자마자 딱 내렸는데 또 안 보여서 바로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았죠.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아지랑이처럼 홀로그램으로 보이는 유지 시간이 조금 길어졌을 때 역사한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온 음료 1리터 계산도 안 하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미친 인간처럼 보였겠죠. 죄송합니다. 계산은 잘하고 나왔습니다. 시계를 딱 봤는데 지하철을 탑승한 지 25분 정도 지나 있더라고요. 큰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교감신경계 이상으로 일시적 증상일 거다. 이런 추측성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1, 2년 뒤에 훈련소에서 들어가자마자 하는 체력 검사 있어요. 괜히 승부욕 돋구는 거. 훈련병끼리 쓸데없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죽어라 하는 바람에 마무리를 딱 하고 연병장에 모여있는데 또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경험자니까 앞에 105번 훈련병이었나? 등 쪽 옷을 딱 움켜쥔 다음에 나를 수도가로 데려가라. 바로 안내받아가지고 수도꼭지채로 아리수를 벌컥벌컥 마셨죠. 눈이 딱 떠져요. 수속성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기감이 오는 게 언젠가 회복되지 않는 순간이 온다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뒤로 절대 무리해서 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존재해도 내가 보일 수 없다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시각을 그림의 최우선 순위로 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림 채널입니다. 그 뒤로 시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 헤맸는데 절판된 옛날 서적이 있어요.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시각 관련 서적 기반으로 이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1부에서는 그동안 공부해온 시각을 최대한 압축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요. 2부에서는 그 시각 정보를 실제 그림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다뤄볼 건데 일지 형식으로 준비해봤거든요. 굉장히 오글거리는데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이것저것. 그리고 이 내용은 오프라인 작업실에서 CG각 드로잉으로 수업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고요. 앞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모처럼 웃음기 쫙 빼고 진지한 정보 영상 준비했으니 끝까지 천천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의 본질을 살펴볼까요? 공간을 통해 이동하는 전자기파고 에너지 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직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생물이 탐지하기 힘든 형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시각의 역할이고요. 종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감지하는 방법이 다른데 같은 공간에서도 바라보는 세계가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인간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요 3원색으로 세상을 보고 곤충은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에다가 자외선을 혼합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 봅니다. 개는 간상세포가 많고 원추세포가 적어서 흑백으로 보고요. 요 세포들은 이따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고양이와 올빼미는 망막 뒤 반사막으로 인해서 극소량의 빛으로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요. 개구리는 연속적인 신경신호를 만들지 못해서 움직이지 않는 사물은 볼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뱀은 적외선을 감지해서 투시 카메라인데 흑백으로 보는 듯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개구리랑 뱀이랑 대치하고 있으면 얘네 뭔 세상에서 이러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드네요. 같은 세상인데도 전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이거 살펴보다 보면 말도 안 되게 재밌습니다. 아마도요. 하나씩 다 뜯어보면 정말 방대한 분량이 되는데 그림 채널인 만큼 인간의 시각으로 좁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를 보면 빛이 일단 양쪽 눈을 통과하고 수정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망막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지가 180도 반전되죠. 모양체라는 근육이 수정체의 곡률을 조정해서 초점 거리를 변경하고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망막은 빛에 민감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망막 중심에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황반 주위에 혈관과 신경 섬유가 있고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가 전혀 없는 맹점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각지대, 어떤 생각을 놓친 곳 이런 것들을 맹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구에 맹점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망막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빛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인 로놉신이라는 애거든요. 로놉신이 뭐냐면 단백질과 빛에 노출되면 변형되는 분자가 레티날이에요. 얘네들의 조합인데요. 어둠 속에서 레티날은 되게 쭈그러들어 있어요. 구부러진 형태로 존재하는데 빛을 받으면 딱 서요. 고든 형태로 바뀌고 빛의 인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로놉신의 빛을 받았을 때 옵신이라는 애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옵신이 빛을 흡수하고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특수한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생물은 옵신 단백질과 관련돼서 감광성 과정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전기 신호를 유발해요. 눈의 수용체로 빛을 딱 받아가지고 뇌까지 경로가 있는데 거기에 시신경이 있겠죠. 빛이 걔를 쭉 따라가서 전기 자극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자극이 뇌에 도달하면 색상, 움직임, 형태 이런 요소들을 인식하는 30개 이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지가 처리되는데 이거 되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지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겠죠. 연구하신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니까. 중심화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망막에 1억 2,600만 개의 시각세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셌을까? 그 중에 1억 2천만 개가 간상체고요. 600만 개가 추상체예요. 간상체는 명도를 구분하고 어두울 때 주로 작동합니다. 추상체는 색을 담당하고요. 밝을 때 주로 작동해요. 흑백 요리사 같은 거죠. 얘네 세포 대부분이 망막의 표면적 약 1%를 차지하는 중심화가 있는데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라고 하기엔 그렇고 뒤에 나옵니다. 이 중심화가 뇌와 거의 1대1로 통신하거든요. 그래서 망막의 다른 부분보다 약 1000배 정도 더 선명한 시각 신호를 보냅니다. 뇌랑 독대할 수 있는 애가 이 중심화인 거예요. 1대1. 나머지 망막 부위는 뇌를 쳐다도 못 본다는 거죠. 중심화가 굉장히 대단하네. 그래서 뇌로 전송되는 최종 신호가 약 100만 개 데이터 포인트인데 해상도로 변환해보면 결국 우리 눈이 100만 픽셀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냥 흔히 100만 화소, 굉장히 낮죠. 이 화소의 90%가 중심화에서 오는 것인데 중심화는 대부분 추상체로 채워져 있어요. 간상체는 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에만 기웃거립니다. 그래봤자 100만 화소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가 갑자기 얘를 뻥튀기 시켜요. 망막에 1억 2,600만 개의 시각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전부가 활용되는 듯한 해상도로 갑자기 향상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으로 100만 화소가 들어갔는데 뇌에서는 1억 2,600만 화소 정도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1억 2,600만 화소가 아니라 그 정도로 생생하게 향상이 된다는 얘기죠. 정말 희한합니다. 처리 과정을 살펴볼게요. 눈에서 뇌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차, 2차 시각 거칠에서 밝기와 윤곽의 초기 세부 사항을 정리해요. 3차 시각 거칠에서 깊이와 공간을 인식하고요. 4차 시각 거칠에서 세부적 형태와 색상을 정리합니다. 5차 시각 거칠에서 운동을 감지하고요. 측두엽이 물체를 식별하고요. 두정엽이 물체의 위치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얘네가 여기 있습니다. 뇌가 세상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착시 현상을 사용하는데 이 착시 현상하고 맹점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림에 큰 연관성이 존재하니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정신 시각화. 시각은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아요. 전체 시각 신호의 10에서 20%가 눈에서 오고 나머지 80에서 90%가 뇌에서 생성된 신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원리를 간단히 정리해봤으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해볼게요. 이미지가 수정체에 180도 뒤집혀가지고 양쪽 눈에 정보가 겹치면서 섞여서 들어오는데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간에 보정돼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색은 파장이고요. 뇌가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통 색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서로 같은 색을 보고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명이 변해도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색상의 물체로 보정해서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계속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색상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색의 스펙트럼이 변화해도 뇌가 계속 보상해줘요. 파장을 다시 계산하고 일관되게 계속 그 색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정확히는 인식하게 만듭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절인데 실제로 완벽한 하얀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얀색을 감지합니다. 어디에 있어도요. 이런 기능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같은 색을 보고 있더라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망막까지 전달되는 빛의 정보는 정밀한데 시각세포가 반응해서 시상의 외측 실상액으로 보내는 정보는 결국 100만 화소 정도로 뚝뚝 끊기는 화면이거든요. 화소뿐만 아니라 프레임도 적은 상태로 전달되는 거예요. 스냅 사진으로 많이 비유하는데 옛날에 만화를 만드는 과정 이런 거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시각세포가 없는 맹점이라는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안구가 쉴 새 없이 떨리고 움직이고 깜빡이고 있습니다. 120에서 130m초 간격으로 짧게 끝없이 이동하는 거라 도약 안구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세상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보입니다. 뇌가 이 정보를 기존에 기억하고 패턴을 맞춰서 비교하고 이미지를 해석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정을 해주는 건데 손떨림 방지와 같은 기능이죠. 이 기능 없으면 거의 맨날 토해야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안구의 자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흔들릴 때는 보정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막 일부러 흔들거나 흔들릴 때 보정 안 되죠. 인간의 시각세포는 망막 앞에 위치하거든요. 이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되는 신경 다발이 있는데 얘가 눈의 일부를 가리면서 시각세포가 없는 영역을 만들어요. 걔가 사각지대인데 요건 눈의 구조적 문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라마찬드란 박사님이 있는데 맹점 실험을 통해서 뇌가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는지 잘 보여주거든요. 누락이 된 정보가 있으면 바로 끼워 맞추면서 사각지대를 보정을 해요. 문자 배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글자가 막 뒤섞여 있어도 각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 쉽게 문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한때 유행하던 외국인이 못 읽는 한국인 리뷰처럼요. 뇌가 왜곡을 수정하고 이미지나 텍스트에 누락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의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도 없이도 뇌는 자동으로 이 보정을 수행하고 있어요. 엄청 부지런해요. 밥을 잘 먹어야 돼. 영양소라도 충분히 공급해줘야죠. 결국 우리는 빛이라는 난해한 요소를 불완전한 기관인 안구로 받아들인 후에 뇌로 가공을 거치는 작업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결과를 정신적 이미지, 정신 시각화, 뉴로그래픽 등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 큰 카테고리로 통합해서 지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뇌는 주로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의사를 결정하는 장치로 기능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감각 정보를 재구성하거든요. 뇌는 정보를 천천히 처리하는데 저장된 패턴을 기반으로 기억하고 예측을 해요. 기억과 예측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우리 기억이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됩니까? 예측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주 틀리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도 결국에 기억으로 인한 예측에 가깝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프레임이 적은 영상을 볼 때 뇌는 그 사이를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뚝뚝 끊기니까. 이게 모두 기억을 통한 예측인데 이런 애들이 없으면 대상의 위치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뇌는 이런 패턴에 의존하면서 일관된 마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이런 패턴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학습이라 불리는 일입니다.
학습의 중요성이죠. 그림도 학습입니다. 뇌는 복잡한 정보를 인식 가능한 패턴으로 단순화하는데 전문가들 보면 작업이 막 산만하다기보다 필수적인 세부사항에 집중하죠. 그런 기능에 능숙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잘 인식한다고 합니다. 괜히 전문가가 아니죠. 뇌는 자연스러운 패턴을 선호하고요. 우연을 피하려고 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정렬해서 보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왜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반듯하고 깔끔한 그림들 되게 좋아했어요. 유아 때 선호하는 그림, 학생 때 선호하는 그림, 성인이 돼서 선호하는 그림 대부분 다 다른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은 때론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다시 정렬해서 단순화를 선호하는 거죠. 은유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화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이해하기 더 쉬워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가려진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뭔가 모호해지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뇌가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을 그대로 가공한다면 지각이 되고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 이 시각과 무관하게 이미지가 뇌에서 가공이 되면 꿈이 되고요. 눈을 뜬 상태로 다른 이미지가 가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환각과 착시입니다. 다른 듯 하면서 모두 같은 원리인 이 시각 정보들은 모두 뇌가 가공한 이미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정보까지 도달하고 나서야 실제로 겪었던 실명 증상과 눈앞에 펼쳐졌던 환각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추측하자면 무리한 활동으로 과호흡이 왔고요. 과호흡은 혈액 중 이산화탄소를 고갈시키는데 몸이 알칼리화 되거든요.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뇌의 모듈이 어긋나면서 시각 거칠 활성화가 정지되고 지각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의 감각기관인 눈으로만 본 세상을 경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가 중요해?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안 보이게 된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장르에 눈뜰 수 있었으니까 그 또한 천운이라 생각합니다. 백내장, 시각장애, 영양결핍 등으로 뇌의 기능장애가 더 많았던 옛날에는 귀신과 UFO 목격담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이게 대부분 기능장애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귀신이나 UFO 봤다는 사람들 잘 안 믿었는데 이 시각과 지각을 공부하고 나니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라는 이해도가 생겼어요. 이렇게 알 수 없고 두려웠던 미지 증상에 대한 원리를 찾아내고 머리가 조금 환해졌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시각 정보를 그림에 적용시켜보는 일지를 준비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양질의 정보를 연구하고 정리한 분들께 존경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과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겠지만 이 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평생 원하는 정보의 끝자락에도 닿지 못했을 거예요. 연구하시고 출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나 자만하고 다시 깨닫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죠. 저 역시도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꼭 한 가지 다짐한 일이 있는데요. 정보에 대한 분류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검증해서 세상에 발표하고 내놓은 공유 정보가 있고 스스로 연구하거나 공유 정보에 자신만의 관점을 녹여서 변형을 거친 습득된 정보가 있죠. 습득된 정보가 보통 노하우라 불리는데 그 분야에 상당한 이해도가 필요한 정립입니다. 아는 것과 실행의 갭 차이는 너무나 크죠. 사실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알고 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행되지 않았던 정보가 전달되면 제가 오래전부터 유사이론이라 부르는 위험성을 가지게 됩니다. 꼭 실험과 자체적인 검증을 거쳐서 전달을 해야겠죠. 이 분야에서 실행은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정보를 적용해가고 그것이 곧 실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부족할 때는 정보를 조금만 들어도 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에 머물기도 합니다. 일부에서 소개한 시각과 지각에 대한 정보는 정말 감사하게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공유 정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연구한 이런 공유 정보가 안타깝게도 쉽게 악용되는 일이 많죠. 감사함을 가지기는커녕 자신이 연구한 듯 주체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술계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제대로 그려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된 이론을 읽고 그림 강의를 하거나 무단으로 출처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인 그림을 가져다가 강의 자료로 사용하고요. 커리큘럼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본인의 성과인 듯 행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 과도기 중에 나올 수 있는 이 행동들에는 어쩔 수 없이 방어 기제가 드러나거든요. 모두가 당연하게 겪는 과정인데 잠 못 이루는 밤과 자기 희생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굉장히 과장하거든요. 거의 위인전에 나올 정도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스탠스를 갖춰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소화할 수 없는 영역에 일까지 끌어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막 높이는데 B2C 해부학, 조형, 디자인, 재질, 반사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카테고리들을 정리와 정립 없이 개념을 막 나열하고 이미 공유돼 있는 정보를 주워다가 교묘하게 독특한 시스템으로 위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과부하된 커리큘럼을 제시합니다. 좋게 포장하면 마케팅인데 교육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 생각하고요. 이 해당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런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힘들어서 막 크게 동요를 하더라고요. 시간과 자원 낭비가 엄청 심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하우가 아니라 공유 정보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영상 제작을 극도로 피해 왔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제가 현재 그리는 그림의 기반이 이 시각과 지각이 있고요. 그 뿌리부터 소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룬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분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해 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시각과 지각을 장기간 접목하며 연구해온 만큼 표면이 아니라 깊은 면까지 따라하면서 악용하기 힘들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와 반면 순수하게 그림만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일종의 힌트이자 디딤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희생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알아서들 각자 잘 살아봅시다. 공유 정보를 습득하고 노하우로 바꿔온 과정을 진행해볼게요. 폭탄을 접하기 전의 과정은 주로 빛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현상의 재현이라 볼 수 있었죠. 이런 그림들 회화에서 시점의 역할이 분명 중요하죠. 이건 뭐 떼놓을 수 없는 건데 시점을 기반으로 한 투시 원근법의 핵심인 소시점이 거의 화면 밖에 존재하잖아요. 건축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같은 장르처럼 수치적으로 계산된 정확도가 아니라 범주 안에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대상을 놓고 역추적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효율과 정확도 측면에서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공기 원근법도 옵션 정도로 활용하는 편이라서 결국 시점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그림을 그려왔어요. 투시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점과는 적용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굳이 따지면 상당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 시각, 지각을 접하면서부터 관점 자체가 시지각에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빛과 구조로 이루어진 것은 존재하는 현상이고 그 현상을 관찰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인지는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지각에서 해석되는 이 시스템은 왜 그림이 평면 조형이고 시각 미술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택한 재료는 목탄이에요. 목탄은 중첩되기보다 깎아 그리는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수정하기 용이하고요. 빠른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동안 해온 연필 소미와도 크게 이질감 없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후반부에 얻은 것이고 과정은 정말 뒤죽박죽 엉망이었습니다. 목탄으로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대략 600에서 한 700장 정도 실험 삼아 그린 과정을 압축하고요. 여태껏 설명드렸던 시지각과 목탄의 결합이 어떤 식으로 생성되는지 일지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지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외울 정도로 자주 보면서 꽤 이해했다고 느꼈는데 막상 그림에 적용하려 하니 너무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수많은 종류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씩 대입하는 과정을 거쳐볼까? 하지만 이미 오바트라는 장르가 있고 시각적 트릭을 의도적으로 걸어서 그리는 방향도 정말 신기하고 멋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시지각을 활용하면서도 회화 장르에 어울릴 법한 방향이 없을지 고민하며 한 장씩 그려보기로 했다. 보통 러프한 그림을 떠올려 봤을 때 느낌, 재미, 조금 더 생각하면 생략, 강약 조절, 빠르기 등을 고려한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았고
번지면서 퍼지는 화려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다. 시지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연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목탄이라는 재료를 처음 사용하다 보니 적응하고 다루는데 온 신경이 쏠렸다. 몇 장을 끝내고 나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가다듬었다. 빛과 구조보다 시지각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보는 작업이 목표다. 알게 되는 만큼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것이 우려된다. 문익결을 이용해서 선과 면의 조합으로 방향성을 강조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같은 공간이어도 바라보는 세계가 크게 달라진다. 돌고래가 수면 위로 점프하는 방향성을 일출의 해가 떠오르는 듯한 빛번짐과 조합하여 그렸다. 시지각은 어디 간 걸까?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머리로는 알 것 같은 상태가 정보 평준화의 초입 단계다. 나는 초입 단계 혹은 아직 진입도 못했다는 것을 체감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다. 다람쥐 역시 털이 뻗는 결을 강조하며 그렸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됐다. 연필 소묘할 때처럼 얼굴을 구체적으로 그리려 시도해버렸다. 어떤 느낌을 찾으려는지 두루뭉술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방향성을 강조하는 패턴으로 빠지고 있다. 역시 머리로만 아는 정보는 바로 꺼내서 사용하지 못한다. 수정체에 의해 초점이 맞춰지고 망막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지가 180도 반전된다. 모양체의 근육은 수정체의 곡률을 조정하여 초점 거리를 변경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만든다. 그리고 있는 보더콜리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곱슬털에 따라 곡선을 사용했을 뿐 목탄으로는 연필보다 덜 그려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리다만 느낌과 생략 사이에 어중간하게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지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갖고 있는 정보가 타인의 경험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황관 주위에는 혈관과 신경섬유가 있고 빛 감지 세포가 없는 맹점이라는 영역이 있다. 맹점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맹점을 적용해 풀자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그마저도 목탄은 중첩이 힘들어서 연필만큼 구체적으로 살려 그리지 못했다. 맹점이 내가 마음대로 설정한다고 적용될 일일까? 한 분야의 경험치는 수많은 실행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확신으로 이어나가보자. 로독신은 단백질과 빛에 노출되면 변형되는 분자인 레티날의 조합이다. 빛에 노출되는 양을 목탄 느낌으로 살려서 그리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거친 표현들을 남기며 진행하고 주요 부위만 조금 더 자세히 그리려던 시도다. 그러나 또 방향성 패턴이 나왔다. 실행하고 실패하며 다시 도전하여 개선하는 반복된 시행착오를 통해 정제된 경험치가 얻어지길 바랬다. 옵신은 빛을 흡수하고 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수 단백질이다. 빛이 흡수되는 양을 단순화해봐야겠다. 거친 표현은 괜찮은 것 같아서 감각적으로 단축하고자 동양화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그린 코끼리다. 와닿는 게 하나도 없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도 이 과정을 반복하며 한 부분씩 개선하고 개선된 부분에 확신이 생겼을 때 비로소 타인의 경험치가 내 것으로 흡수되기 시작할 것이다. 옵신 단백질과 관련된 감각성 과정을 통해 세상을 본다. 감각성 과정은 빛에 반응하는 화학적 변화로 사진 인화 등에 활용된다. 방향을 복잡하게 섞어서 실루엣을 구성하는 곳, 자세히 보여지는 곳, 빛을 강하게 주어 생략하는 곳,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인화해보는 듯한 접근을 했다. 이런 방식은 디자인에 가깝다. 배울 때는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 완성된 정보를 먼저 전달받게 된다.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게 되는 것과 같다. 그 답안지가 필요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시지각에는 빛이 신경에 따라 이동하여 전기 자극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런 전기 자극이 내 몸에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왔다. 어쩌면 시지각은 그림의 온전한 개념을 담을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왔다. 배경 처리를 하고 빛이 부족한 곳으로 생략 위치를 변경했다. 초반보다는 목탄화스럽긴 하지만 기능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과물을 시뮬레이션으로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배움이 간절하다. 형태, 색, 명암, 움직임과 같은 요소를 인식한 30개 이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지가 처리된다. 단 한 개도 체감할 수 없기에 속도를 올리며 체크해보기로 했다. 드로잉을 섞어서 생략과 구체적인 표현 조합으로 16분 정도 걸린 그림이다. 결과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 다양한 표현을 넣어야 시각적으로 즐거운 것 같긴 하다. 시지각 개념으로는 아직 정리할 수 없다. 간접 체험은 독학할 때보다 학습 시간을 훨씬 앞당겨주기 때문에 시지각 관련 서적이 주는 힌트를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망막에는 1억 2,600만 개의 시각세포, 1억 2천만 개의 간상체와 600만 개의 추상체가 있는데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배질에 올리고 바로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 자화상을 그렸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특색이 없어 보이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괜히 동공 문지르고 선을 넣어서 변화랍시고 필력 승부를 보았다. 답을 모르면 시행착오를 반복해도 방향을 잡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 간상체는 명도를 구분하며 어두울 때, 추상체는 색을 담당하며 밝을 때 주로 작동한다. 1억 2천만 개인 간상체가 감지하는 어두운 영역이 600만 개의 추상체가 감지하는 밝은 영역보다 더 선명히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히 밝은 영역이 훨씬 잘 인식된다. 중심화에 추상체가 몰려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곧 명도를 분류하는 간상체보다 색상을 분류하는 추상체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나는 명도보다 색의 비중이 인식 체계에서 더 지배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각거치 처리 과정에서 명도보다 색이 후반부에 처리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형태와 명도 인식을 앞순위에 놓는다. 정보의 양이 적고 빠르게 처리되는 것과 정보의 양이 많고 느리게 처리되는 것의 인식의 양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아직도 의문을 갖고 관찰 중이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시각적인 밸런스를 찾아보는 과정이다. 올바른 방향을 찾았더라도 가다 보면 확신이 들지 않아서 샛길로 빠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한다. 중심화는 뇌와 거의 1대1로 통신하여 1000배 더 선명한 시각적 신호를 제공한다. 선명한 시각 신호를 어떤 부분에 몰아주어야 효과적일지 고민했다. 그리고 이미 작동하는 신호를 의도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가능하고 유의미한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겠다. 일단 본능적으로 작업 시간을 20분 내외로 잡았다. 왠지 오래 그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지나고 보면 간단한 문제에서 헤매고 있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뇌로 전송되는 최종 신호는 약 1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다. 부족한 시각 데이터를 지각으로 채울 만한 부분들이 어디일까? 대상을 시지각 관점에서만 관찰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길이 있을 때 경험자가 알려주면 지도를 보고 있는 듯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지만 시지각을 그림에 적용한 경험자가 현재 옆에 없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헤맬 수밖에 없다. 해상도 측면에서 100만 픽셀 용량을 갖고 있고 이 정보의 90%가 중심화에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중심화는 대부분 추상체로 채워져 있다. 결국에 표현해주는 빛이 적당한 부위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경험치가 높을수록 더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이 세워질 테니 그리고 또 그리자. 인지되는 선명도는 중심화에서 전달된 100만 픽셀보다 훨씬 더 크다. 뇌는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듯 해상도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실제 활용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만큼 시각거치를 거치면서 보정 작업이 강하게 이뤄진다는 것에 가깝다. 글로 읽었을 때는 이해됐는데 그림으로 그리니 이해가 갈랑말랑한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정보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선명한 중앙 시력을 제공하는 중심화와 더 넓은 세부상을 감지하는 주변 시력이 함께 작동하여 더욱 생생하고 포괄적인 시각적 경험이 만들어진다. 내가 표현을 간추려 놓아도 그런 경험이 느껴질지 궁금하다. 높은 가치로 판단되어야 소중함이 느껴지고 기억에 오래 새길 수 있다. 쉽게 얻은 만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심리 기제로 인해 배운 내용이 초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1차, 2차 시각거칠이 밝기, 윤곽의 초기 세부사항, 3차 시각거칠에서 깊이와 공간의 인식, 4차 시각거칠에서 세부적 형태와 색상, 5차 시각거칠에서 운동을 감지한다. 1차에서 5차까지 나누어 그림을 진행해봤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멀리야 이론을 고지곧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림을 적당한 범주 안에서 경향성을 놓고 타협하며 그려왔기 때문에 타협 없이 간다면 핵심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내는 교정 중에 착시 현상을 사용하여 인식을 강화하는데 감각적인 우뇌를 이성적인 좌뇌가 통제하듯 밸브를 열었다 닫는다. 밸브가 많이 열리면 착시, 환각, 꿈의 영역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나는 태어나서 과호흡으로 앞이 안 보인 적은 있어도 귀신이나 UFO 등 신기루를 본 적이 없다. 내 좌뇌는 우뇌를 미친 듯이 통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림을 그리는데 크게 도움 안 되는 출발점인 것 같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재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루 안에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 누군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오래 걸린 사람은 그만큼 느려 보이지만 시행착오를 겪어온 시간만큼 정립된 정보를 갖추기도 한다. 하지만 항상 몇 년씩 걸리는 포지션에 걸리는 것은 정말 뭐라 말할 길이 없다. 쉽게 좀 배우고 싶다. 경험을 나중에 쌓을 자신은 충분히 있다. 시각은 객관적이고 정확하지 않다. 시각의 80에서 90%는 뇌 자체에서 생성된 신호를 기반으로 한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나 내부 감각인 시각은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기 전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한다. 어쩌면 같은 것을 봤을 때 똑같이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아닐까? 내가 추적하는 정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미비한 것이라면 그 실망감을 견딜 수 있을까?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응용해야 하는 돌발 상황 등에서 정보를 정리하고 해석한 경험이 문제 해결에 유리하다. 이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보를 만든 사람이 가진 장점을 파악하고 답습하는 것이다. 그 길이 이 막연한 시간을 보상해줬으면 좋겠다. 색은 파장이면 내가 계산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 서로 같은 색을 보고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명도도 과연 그럴까? 명도를 마음대로 조절하는 행위가 좋은 방향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발전 속도로 보면 정보를 받는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다. 비슷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다. 하지만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험치 차이로 인해 보존력과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필수로 보완해야 한다.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한번 적용해보고 넘기기보다 반복 실행하며 정보가 발생한 이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자. 환경이나 조명의 변화가 있어도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색상의 물체로 보정해서 받아들인다. 파장을 다시 계산해서 일관된 색상 인식을 유지하며 색상 불변성에 의거해 배경 처리와 객체 관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식을 풀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답을 보고 식을 검토해보는 방식을 갖추는 것이다. 시각세포가 반응하여 시상에 외측 실상액으로 보내는 정보는 100만 화소 정도의 뚝뚝 끊기는 화면이다. 지각이 화면을 끊김없이 연결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내가 그림에서 쓰고 싶은 터치는 지각이 이미지 연결에 도움이 될 만한 위치에 적용하는 것이다. 생각 없이 진행한다면 표면적인 결과는 나오지만 원리를 확실히 모르니 필요한 타이밍에 알맞게 사용하기 어렵다. 설명을 들으면 기억나며 적용되는데 혼자 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 방법, 효율성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 헤매게 된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더 나은 해석이 존재할 뿐이다. 안구는 120에서 130m초 간격으로 짧게 이동하는 안구 도약 운동을 끝없이 한다. 정보를 기존 패턴 및 기억과 비교하여 이미지를 해석하고 이해한다. 이 기억 정도에 따라 표현 방식에 변형을 주면 이미지 이도를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연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며 추측하는 방식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본다. 인간의 시각세포는 망막 앞에 위치한다. 신경다발은 눈의 일부를 가리고 시각세포가 없는 맹점을 만든다. 눈의 구조적 문제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에 대한 근거들을 감지해내기 시작하고 나름의 해석과 결론을 갖추어 나간다. 적용 방법, 장단점, 해석 방식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된다. 스스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배움의 기간과 상관없이 내용을 타이밍 맞게 꺼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정보를 소화한 양이 적기 때문이다. 애초에 빛은 생물이 감지하기 어려운 대상이라 설정이 되어 있다. 인간이 가진 시각 구조로만 탐지할 수 있는 특징이 명확히 존재할 것이고 그 부분을 활용한 그림이 나의 목표가 된다. 그 핵심이 시각세포가 없는 맹점이다. 뇌는 누락된 정보를 끼워 맞추며 사각지대를 보정한다. 뒤섞인 문자 배열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뇌는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도 없이 자동으로 이 보정을 수행해주기 때문에 이미지의 배열을 바꾸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실행 없는 결과와 정보는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타인의 경험을 본인의 경험으로 여기며 현재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신적 이미지, 정신시각화, 뉴로그래픽 등으로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지각에 대해 큰 줄기를 잡고 가야 하는데 그림에 적용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빛과 구조관계를 이렇게 느슨하게 흘려보내도 될지 모르겠다. 확실히 할 수 있겠다와 할 수 있다는 크게 다르다. 생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감각 정보를 재구성한다.
뇌는 정보를 천천히 처리하는 반면 저장된 패턴을 기반으로 기억하고 예측한다. 기억과 예측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왜곡될 수 있다. 뇌는 패턴에 의존하며 일관된 마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학습이라 불리는 일이다. 학습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뇌는 복잡한 정보를 인식 가능한 패턴으로 단순화한다. 필수적인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패턴을 잘 인식하고 유도해야 한다. 이미지를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뇌는 자연스러운 패턴을 선호하고 우연을 피한다. 불편한 것을 정렬해서 보려는 습성이 있다. 은유를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화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최소한의 노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시각적으로 가려진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무언가 모호해지면 뇌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단순히 가려졌다고 집중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집중력을 발생시키는 트리거가 분명히 존재하겠지. 눈앞에 펼쳐진 것을 그대로 가공하면 지각이다. 시각 정보들은 모두 내가 가공한 이미지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대로 가공되는 정도를 정하기가 힘들다. 내가 그대로 가공한 정도는 사실화에 가까운데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어느 정도의 가공인지, 가공 처리 체계 안에는 존재하는지, 다시 경향성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지 조금 답답하다. 실제로 겪었던 실명 증상과 눈앞에 펼쳐졌던 환각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시지각의 원리와 정보는 역시나 그림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장르와 재료, 의도에 맞는 변환이 필요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근거 있는 변환. 재료 숙련도는 일정 부분 채워졌다고 볼 수 있다. 맹점으로 인한 채워넣기를 이미지로 환산하여 그동안 감각적이다, 멋있다, 화려하다, 이쁘다 등의 느낌을 대조해봤다. 감각적이라는 느낌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포괄적인 것은 여러 가지의 특성이 섞여 있다는 것인데 그 정보를 한 번에 읽어내기 어려울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부분을 어떤 장치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해석이 들어간 것이라 수가 읽히지 않는다. 아, 이건 이렇게 그린 거구나 라는 추론이 어려운 상태일 때 감각이 돋보이게 된다. 그렇게 스타일을 위한 기법 변형은 가볍고 얕은 그림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린이의 생각이 훤히 보여서 낮은 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감각이라는 고단수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했고 그동안의 연습으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연상이다. 작은 단서로 전체를 연상하게 만드는 것. 간략화, 은유, 도형화, 패턴, 생략 등은 그동안 사용해왔지만 맹점을 채워넣는 시지각 근거가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니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범위가 급속도로 좁혀지자 탐색 속도가 증가했다. 연상에 필요한 단서가 무엇인지 생각하다 보니 그것은 포인트였다. 대상을 바라보거나 생각해봤을 때 그 대상으로 인식되는 부분, 대상을 나누어 시지각 연상의 포인트가 어디인지 다양하게 잡아보고 조합하기 시작했다. 감으로 간략화, 은유, 도형화, 패턴, 생략을 넣을 때보다 훨씬 설득력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개념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것 같았다. 이것은 시각 트래킹과 시선 점유율로 연결이 되는데 시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유도하고 시선이 머무는 위치를 고정값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기하광학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하광학은 광학에서 빛이 직진한다는 특성을 가져와 반사, 굴절 등의 연구를 거쳐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등 광학기기에 적용되는 학문이다. 한참 후에 시선의 길이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해서 기쁜 마음이 생겼다. 정확히 시선의 길이라는 말은 픽세이션 듀레이션, 목표 자극의 시선 고정 시간인데 인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쓰이는 용어다. 용어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확실히 파악한 상태에서 응용까지 가능해야 한다. 목표 자극의 시선 고정 시간의 기반이 시각 트래킹과 시선 점유율이라 볼 수 있기에 역시 나와 비슷한 이미 앞서가고 있는 더 높은 레벨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어디에선가 연구해 나가고 있구나 하는 놀라운 마음이었다. 그 근거를 쫓아가 보았고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다. 시지각 훈련은커녕 그림 한 장을 온전히 컨트롤하기 힘든 입문 상태 정도에서 그림이 사람들에게 그저 오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감성적인 취지의 발언일 뿐이었다. 그림, 이해도, 생각, 표현, 이론의 근거가 한없이 빈약해서 관심을 접게 되었다. 용어를 변형하기 위한 조건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었나 보다.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며 멀리하고 경계해야겠다. 무지성. 연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은 맹점의 채워넣기를 응용한 시지각 기반의 이해도가 된다.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선 또 한 가지에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표현. 연상이라는 것은 애티튜드로 보았을 때 친절한 설명이라 보기 어렵다. 상대방에게 알아서 채워 넣으라는 조금 더 간결하고 터프한 설명이 된다. 이런 개념에서 나의 그림 표현이 하나하나 설명하듯 친절하게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질감이 들 것이다. 그동안 실패했던 그림들의 영문 모를 이유를 딱 짚어낼 수 있었다. 간결하고 터프한 표현의 대명사는 크로키다. 크로키는 정해진 시간에 빠른 속도로 포인트를 잡는 드로잉 장르다. 이 또한 시지각 연상 기법을 연습하여 충분히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크로키의 표현 방법인 속도감을 오마주 삼아 재가공하기로 했다. 속도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한다. 재료가 종이에 마찰된 양에서 그라데이션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두꺼워지거나 얇아지지 않는 것이다. 돋보이는 한 획이 대부분 일정 길이 이상이다. 서로의 연결 부위가 살짝 어긋나거나 말려있다 등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고, 그동안 본능적으로 빠르게 표현하려 했다며 조건에 충족했을 때 물리적인 느림으로도 빠른 표현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의도와 표현법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대상을 바라보는 감정이나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분류해서 담아낼 수 있었다. 나의 해석이 표출로 끝나지 않고 표현으로 전달되고 인식시키는 일까지 이루어져야 정리된 개념을 기반으로 한 그림이 된다. 물론 모두 과도기일 뿐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시지각 기반의 맹점 채워넣기는 연상으로 연결되었고, 연상은 대상을 인식하는 중요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포인트 잡는 방식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크게 나누어 봤을 때 구체적인 방안과 추상적인 방안이 존재한다. 표현 방법은 속도감을 위주로 하는데, 속도감도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전체의 조합을 러프함이라 부를 수 있다. 그냥 감으로 느낌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간신히 좋은 방향을 잡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경성 크리처라는 대작 드라마를 타이밍 좋게 맡게 되었다. 방향을 잡기 전에 맡았다면 아마 나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이라면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었으리란 아쉬움도 남는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체계를 정리해서 온라인 수업 개설 중 드라마 작품과 시기가 맞물려 홈페이지와 함께 일시 정지되었다. 현재는 목타나 오프라인 수업을 개설하였다. 재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지각 훈련을 통해 대상을 재구성해보는 시간이다. 유아나 디지털 등 다른 재료에서도 실험해본 결과 시지각 연상 기법은 포인트 강도와 처리 방식에 따라 추상적인 이미지로도 구체적인 이미지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었다. 많은 장르의 공통 분모인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소위 감각이라는 기관을 후천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된다. 수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큰 기복이나 흔들림 없는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 이론을 겉도는 영감, 느낌, 스타일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 시지각 연상 기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적용되는 부분을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줄인 단어다. 근거가 허황되지 않고 오랜 시간 실험을 거쳤다 생각하는데, 시지각 권위자들의 견해가 있다면 바로 개선하고 추가해 나갈 생각이다. 나의 시지각론은 불완전하며 현재 진행형이다. 건방지게 일지 형식으로 구성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연습 당시의 느낌과 생각을 설명식으로 풀기 어려워서 내면에 집중하며 진솔하고 담백하게 풀어봤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시각, 지각, 시지각 관련하여 제대로 구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분야에만 평생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오만한 거죠. 일부를 가져다가 그림에 적용시켰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지 새로운 개념도 아니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소중한 자원이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며 소화 흡수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꼭 특이하고 새로운 것만이 좋은 선택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보에 해석을 붙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조금씩 만들어 놓다 보면 소화기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면에 소화기관이 생기면 스스로 정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부적 환경이 갖춰지죠. 항상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만큼 내부적인 환경도 받쳐줘야 합니다. 내부적 환경 구성은 후천적으로 갖출 수 있는 재능의 텃밭이 되어줍니다.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는 효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늘 고통을 동반하죠. 그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설득하며 성장폭을 늘리는 것이 효율입니다. 생각보다 성장기는 자주 오지 않죠. 효율을 높이려면 장르에 알맞는 체계와 근거를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무지성 행위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자연 도태되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룰을 꼭 숙지해야 하고 그 룰 속에 언제나 우리가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죠. 룰 브레이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밌고 쉽고 즐기기만 하는 방향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재미와 즐거움은 학습에서 오는 성취감의 단계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룰을 파악해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법이죠. 그냥 하면 바로 죽습니다. 다고 꼭 어려운 고행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분법이 아니라 체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즐기자는 것이죠. 저는 시지각이라는 하나의 룰을 열어서 또 다른 관점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도 다뤘듯이 그 과정은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론 조금은 힘든가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또한 즐거운 과정으로 기억되고 또 새로운 관점에 대한 도전을 활활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넘겨짚고 해보지도 않고 추측하는 것에 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어느 순간 결국 나도 그러고 있었구나 느낄 때가 많았어요. 미술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이론이 크게 보면 결국 광학, 물리학, 시지각, 수학, 철학 등에서 파편의 파편 정도인데 그 파편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계속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타게 하려면 원론적인 부분부터 다시 제대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즐거움이고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이라는 것은 꼭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담아야만 완결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과 과정들이 표현으로 이루어져 시지각에 인식될 때 충분한 전달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주체가 되어 자신을 투영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분량이 넘쳐서 영상에는 큰 맥락만 담을 수 있었고 더 자세한 시각 원리와 착시 그리고 그리는 방법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봅니다. 연필 소묘와 달리木炭 드로잉을 할 때 시지각 관점을 키우고 빛과 구조 비중을 너무 낮춰 그리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이 들 때쯤 빛과 구조에 굉장한 보강을 거친 상태입니다. 상반기 안쪽으로 그림에 관련된 흥미롭고 재밌는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유용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